학문 후속 세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 섹션의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이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학문 후속 세대는 또 특별히 지금 과정생이 학부생인 과정생분들의 발표이기 때문에 한참 또 연구에 임할 때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참신하고 또 도발적인 연구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션에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요. 오늘 학회가 조금 너무 열띤 학술의 장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빨리 제가 여러 학회에 이사직으로도 임해봤고 여러 학회 참여해봤지만 가장 좋은 사회는 시간 안에 끝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는 원래 15분으로 예정돼 있지만 조금 줄여서 한 12분 이내로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종합 토론으로 되어 있지만 논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세션에 비해서 조금 젊은 학자분들이 논평에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배들의 연구 발표를 또 아주 신랄하게 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한 3분 내외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못다한 이야기는 일단 저녁 식사 시간 때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또 연구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한일 선생님이시고요. 모바일 RPG 스토리텔링 몰입을 위한 UI 연구, 마비노기 모바일을 중심으로라는 연구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RPG 스토리텔링 몰입을 위한 UI 연구 발표를 할 한국외대 정하늘입니다. 우선 저는 모바일 RPG인 마비노기 모바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원작이 있는 게임이고요. 근데 마비노기를 바탕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다시 기획된 RPG입니다. UI로 가로형과 세로형을 동시에 지원하기도 하고, 이 조작이 어려운 모바일 환경에 맞춘 퀘스트 자동 진행 및 자동 사냥, 또 게임 스토리텔링 진행 및 협동 레이드가 게임 메인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게임입니다. 우선 이 모바일 RPG, 모바일 게임은 향유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향유가 되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칙센트 BI가 이야기를 했던 몰입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부의 위협이 없기에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때 몰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외부의 위험 요소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하는 상황이 없거나 극복되었을 때 이 몰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모바일 UI,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이 UI의 몰입의 구성 요인을 조윤성 선생님이 이렇게 5가지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적 캐리, 두 번째로 집중적 몰두, 세 번째로 보양된 즐거움, 그 네 번째 통제, 다섯 번째 호기심입니다. 모바일 환경은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몰입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변과 해리되어 모바일 환경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최적 경험을 할때 모바일 환경에서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이 게임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보통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한번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게임에서는 내러티브보다 스토리텔링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류은영 선생님의 연구에서 일어난 상황을 잘 짜인 스토리로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에 호소하며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고대부터 전승되어 온 인류의 담화, 예술 혹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반면에 내러티브의 경우는 활자를 통한 선형적 기술이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이런 활자를 통해서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그런 이제 서사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러티브보단 스토리텔링이 적합한 용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스토리텔링은 또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요소들을 종적으로 결합시켜서 시간축으로 연결하는데 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요소들을 횡적으로 병렬시켜서 공간의 축으로 구성을 하고 종적인 시간의 축은 사용자에 따라 제각기 달라질 수 있도록 변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요소들을 이제 동적으로 결합시켜서 시간축으로 연결하는데 게임 스토리텔링과 같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요소들을 횡적으로 병렬시켜서 공간의 축으로 구성을 하고 종적인 이제 시간의 축은 사용자에 따라 제각기 달라질 수 있도록 변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서 몰입을 위해서는 지각된 실제감 중에서 현실감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각된 실제감이 이렇게 몸체화된 경우에 몰입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내러티브, 이 짐 비조키라는 연구자는 게임 스토리텔링을 게임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왜냐면 2006년 연구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보다는 좀 내러티브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내러티브는 기존의 내러티브 아크, 그러니까 이 서사의 순시적 이런 진행에 가진 그런 시퀀스의 통제를 받기 어려운 상호작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게임의 공간적 환경인 이제 스토리 월드, 캐릭터, 감정, 내러티브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내러티브 등이 내러티브 프레임워크의 항목이 될 수 있다라고 짐 비조키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덧붙였는데 스토리 월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 공간적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감정은 내러티브가 의도하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어에게서 끌어오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가지는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이 내러티브 인터페이스가 UI랑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내러티브와 관련된 조작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또 마이크로 내러티브는 이제 내러티브의 큰 틀에서 일어나는 기획자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사건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플레이어가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에 몰입해서 이제 캐릭터와 공간, UI의 적절한 디자인과 기획이 스토리텔링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로가의 베르시 또 화친의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내러티브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스토리텔링으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로가의 페르시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 몰입에서는 텍스트와의 대화를 대화를 형태로 텍스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또 현실과 시공간적 거리를 유지하지만 이 범위는 텍스트 세계 내에서만 존재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가상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게임에서도 이 연구는 이제 기존의 문학에 해당하는 연구였는데 이제 가상 세계 게임 세계관의 몰입을 유도할 때에는 게임 스토리텔링과 대화를 유도하는 이런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또 상황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제 몰입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화친의 경우에는 내러티브의 몰입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의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7가지 항목은 호기심, 집중력, 도전과 플레이어의 기술, 내러티브의 통제, 스토리의 이해, 감정이입, 친숙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뭐 도전과 플레이어의 기술, 내러티브의 통제 등을 UI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스토리텔링에 통제 혹은 참여할 수 있는 버튼의 사이즈 혹은 적절한 위치, 뭐 이런 스토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대사 표출, 레이아웃, 크기나 감정이입을 도울 수 있는 이런 UI와 스토리텔링과 조화된 UI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의 경우에는 UI와 플레이어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제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NPC와 대화하는 형태의 UI 구조를 이렇게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주변에 다른 플레이어 아바타를 전체 이 화면에서는 전체 숨기고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성격을 이제 플레이어에게 부여를 합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사의 폰트나 크기도 변화를 하고요. 색상도 변화하는 등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심리적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 엔트로피는 이제 마음먹은 의도나 이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보를 의미하고 심리적 무질서라고도 칙슨트 BI가 이야기를 합니다. UI 요소가 게임 스토리텔링 몰입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하나의 불안 및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UI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가 최적 경험을 방해하는 심리적 엔트로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본 조윤선 선생님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모바일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역시 조작의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UI는 이제 사용자가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이동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이고 오로지 손가락으로 터치만을 이용한
이런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제 스마트폰 화면은 작은데 이 제한적인 화면에서 포인터라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도 없고 인간의 시선과 손가락은 주변 환경이나 신체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화면으로 인해서 시각 정보의 표현 영역 축소는 손가락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터치를 함과 동시에 이런 요소들이 가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조작이 제한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역시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바일 RPG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과 손가락만으로 조작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조작이 제한됩니다. 이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을 이용해서 방향을 조정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명령 메뉴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UI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는 최대한 손이 가지 않고 플레이어 아바타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된 UI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화면이 작기 때문에 게임의 조작을 위해서 구성된 UI가 플레이에 필요한 데이터 인지를 방해하고 또 시각 정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방해하는 심리적 엔트로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RPG에서 버튼이 게임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의 위치와 크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플레이어가 버튼 조작함과 동시에 이제 버튼이 작동했다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UI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앞선 연구들을 합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의 UI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어시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윤성 선생님 분석과 같이 손가락이라는 장애물이 계속해서 스크린 위에 위치해야 하는 이 단점을 마비노기 모바일도 동일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간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 이동과 자동 스킬 버튼을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사냥이나 전투를 할 때 스크린에 손을 대지 않고 자동으로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투에서는 이렇게 감상을 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작은 화면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정확하게 이제 지정하기 어려운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또 조준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조준을 해서 이제 터치로 마음대로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플레이어의 심리적 엔트로피 형성을 좀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이제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조작 버튼이 세로형일 때와 가로형일 때 각각 다 일괄적으로 버튼이 간소화되었고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버튼을 통해서 대부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UI를 규격화했고요. 대화나 공격 채집 모두 다 이 가운데 보이는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하나의 버튼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 RPG에서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법을 나름 보완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이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UI 요소가 스토리텔링이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렇게 자동으로 진행되지만은 않지만 또 스토리텔링 진행상 이제 중요한 대화나 영상 등은 반드시 직접 터치스크린 조작해야 하는 등의 나름의 몰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을 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스토리텔링을 끊지 않고 감상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제 컷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영상 연출에서는 모든 버튼을 다 삭제를 한 채 연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유저 편의를 위해서 터치스크린을 길게 누르면 건너뛰기는 할 수 있는 등 완전한 UI 조작 삭제는 지향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게임사에서도 두 번째 플레이나 2회차, 3회차 플레이 때 똑같은 영상을 계속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스토리텔링 이외의 요소에서 아까 살펴본 지금 비조키 연구에서처럼 플레이어가 게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화친의 연구에서도 통제가 나왔는데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몰입이 2회차나 3회차 플레이를 할 때 깨지지 않도록 좀 배려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마비노기 모바일의 UI를 분석한 것이고 실제 게임을 향유하는 플레이어의 반응과 의견을 따로 수집해야 된다는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마비노기 모바일의 UI 특성을 분석하고 또 실제로 플레이어가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엔트로피의 완화, 몰입의 가능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터뷰 중이라서 데이터가 좀 러프하지만 그 UI와 스토리텔링의 조화 부분에서
이게 마비노기 버튼들의 디자인이나 배치 등이 마비노기의 세계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등의 반응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플레이어의 연구를 좀 확인을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한 UI 인식과 심리적 엔트로피를 앞으로도 이제 심층 면접법 그리고 FGI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너무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발표를 해줘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끊지 않아도 시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해 주신 것 같고요. 모바일 환경에서 UI가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몰입 이론과 또 심리적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해서 잘 설명해 준 발표였고요. 저도 이제 콘텐츠 학계에서 이런 게임 관련 논문들을 심사해 보기도 하고 이 발표를 들어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스토리텔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뭐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다는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게 게임 연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연구는 그 게임의 어떤 매체 형식이나 양식에 맞춰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모처럼 게임 콘텐츠에 적합한 논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네 분의 발표를 쭉 듣고 종합 토론으로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논평을 들으려고 했는데 사회자 권한으로 네, 한 발표가 끝나고 그 발표에 대한 논평을 바로 다이렉트로 들을게요. 네, 그래서 이 박선준 선생님께서 한성대학교 박선준 선생님께서 이 발표에 대해서 신랄한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신랄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신랄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UI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UI 이런 것들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그냥 아주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 최근에 제가 봤던 게임에서 이 UI가 스토리텔링적으로 이제 세계관을 벗어나는 주인공이 플레이어가 벗어나야 돼. 이 우주의 법칙을 깨어나. 그러자 그 순간 UI가 흔들리면서 기존의 UI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것들이 나오게 UI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어떤 폰트나 이런 것들 디자인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결합인데 그런 내용의 논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아무래도 이 연구 대상입니다. 왜 마비노기 모바일이어야 하는가? 이 스토리텔링 의 연구를 하는 것은 좋으나 이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한 그런 왜 이 연구 대상이 의문이 드냐면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중심 게임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메인인 모바일 게임은 상당히 많고 특히 서브컬처류 게임들 중에는 이 스토리가 메인 컨텐츠로 드는 거지만 이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생활 이런 쪽에 좀 더 맞춰져 있고 레이드 이런 중심의 게임인데 이 스토리텔링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몰입을 위한 UI 연구로서 왜 마비노기 모바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마비노기 모바일이 UI적으로 다른 게임과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죠. 지금 얘기했었던 거 자동 사냥이라든가 이런 거 모바일 특히 RPG에 거의 95%, 98%다 자동 사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대화를 하는데 화면만 나오고 UI가 사라지는 그거는 80년대 어드벤처 게임에도 있었던 어떤 방법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비노기 모바일이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UI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UI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주석이 없어요. 각주가 없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내용 때문에 그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니까 두 번째로 그 UI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좀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 분석한 사안이 RPG 게임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몰입에 대해서 몰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고 마비노기 모바일의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UI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이것들을 보여주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UI를 스토리텔링 하는데 상방향을 해가지고 어떤 정말 상용성을 주고 그걸로 몰입을 줬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그랬더니 정말 네, 신랄하게 아주 그 연구에 부족한 점들을 조목조목 잘 특히나 이제 연구 관점과 연구 대상의 정합성의 문제, 쪽 검토나 뭐 또 그 연구 대상 분석만의 또 차별적인 부분들 좀 더 분석해서 논거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주 시당한 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달아올랐네요. 네, 두 번째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동서대학교의 홍빈정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용자 경험 확장, 영화 매트릭스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대학교 영상 콘텐츠학과 박사과정의 한민정이라고 발표 주시는 사회자 경험 확장대로 영화 매트릭스 중심으로 이 환경을 바꾸는 사회자 콘텐츠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자는 단순히 소비하는 데 나아가서 사용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이제 참여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저는 실제 사용자가 콘텐츠를 경험한 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참여하고 몰입하는가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 로봇 콘텐츠니 이거는 특정적인 기술적 가상을 배경으로는 헨리 젠스키와 로버트 프렌튼이 있는데요. 헨리 젠스키는 젠킨스는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여러 매체를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서사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플랫폼에서 스토리가 전개가 될 것. 둘째, 각 매체가 전체 서사에 고유한 기여를 할 것. 셋째, 각 매체의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지킬 것. 넷째, 관객이 어느 매체에서든 전체 세계관에 진입할 수 있을 것. 이렇게 종합하자면 각각의 매체가 전체 서사에 기여하면서도 독립적인 완결성을 지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현재 프랜차이즈 콘텐츠의 핵심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레트는 전체의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말로 트랜스미디어의 경험의 본질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플랫폼에 흩어진 스토리 조각들을 스스로 수집하고 연결하여 더 깊은 몰입을 경험함으로써 경험의 질이 확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관객이 수동적 관람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하는 구조가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핵심입니다. 는 트랜스미디어의 유형 분류인데요. 이제 안드레아 필립스는 스토리 확장 방식을 대형형과 소형형으로 구분했고, 에스펜 올셋은 이제 동기식과 비동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걸 서성훈 라는 연구자가 이 두 축을 결합해 네 가지 형태로 제시했는데, 제가 이제 발표해드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각 매체가 시간차를 두고 확장된 비동기식 대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이제 영화, 애니, 게임 같은 다양한 매체로 세계관을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애니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영화 1편과 2편을 연결하여 기존의 영화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캐릭터의 서사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더 매트릭스나 매트릭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2편과 3편의 사건을 보완하거나 그 이후의 사건을 이어주면서 팬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제 팬들이 세계관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처럼 각 매체가 독립적인 것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식인데요. 이제 프레드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참여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는 발견 단계인데 이거는 주목과 평가의 중심이며 기존의 조회수나 평점, 좋아요 수 이런 걸로 득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경험 단계에서는 리뷰나 평론, SNS 참여로서 사용자가 서사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탐험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패러디나 리메이크를 제작하면서 콘텐츠의 생산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주목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네이버 무비 평점이나 좋아요 수를 통해 굉장히 소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경험에서는 이제 애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브나 블로그나 SNS 등 그런 곳에 커뮤니티에 영어 관련 자기 리뷰를 할 수가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탐구의 단계에서는 이제 옹호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영화를 리메이크하거나 패러디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되면서 참여함으로써 점점 더 경험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연구는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사용자 경험의 폭과 질을 동시에 확장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수용자가 아니라 스토리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공동 창작자로서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경험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장시키는 현상이고 콘텐츠의 가치를 제작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설계에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트랜스미디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너무 시간 안에 발표를 꼭 끝내야 된다 강조해서 그런지 발표자 선생님들이 정말 시간보다도 훨씬 더 여유 있게 시간이 남을 수 있도록 빨리 끝내주셨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 학계에서 이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지는 익숙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또 이 학자들이 어떻게 경험이 확장되어지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걸 또 단계별로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준 연구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논평해 주실 분을 아주 적합한 분을 제가 초빙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세익 선생님께서 연구 발표에 논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신랄하게 논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발표 너무 감사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앞서 이지명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필요하다고 꼼꼼한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자에 대한 연구, 편집 연구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줄기 속에 또 있는 그런 연구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관심들도 많이 모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 어떤 논문의 주요 줄기로 설정을 하신 이 현재 경험 확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제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구 대상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서 깊은 이제 사례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부터 이제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사례로 삼아서 이제 이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적인 연구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다만 맨 처음에 이제 헨리 젠킨스가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이제 그 발표했던 이제 요측이죠. 제가 기억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헬리젠키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책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쯤에 처음 출판이 돼서 나왔어요. 2006년이면은 매트릭스 시리즈가 종결이 된 지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이제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헬리젠키스가 매트릭스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이론화를 시키면 되겠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제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매트릭스라는 이 사례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적합한 사례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징키스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180 뭐가 나가지고 190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매트릭스의 사례가 이제 본인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2006년 기준입니다. 아직 내 생각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한 작품을 평가할 만한 적절한 미학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만드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매트릭스는 잘못된 실험, 재미있는 실패였다는 점. 하지만 그 잘못이 매트릭스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의 중대성을 평가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일단 의미하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론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헨리 징키스조차도 매트릭스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 시점까지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사례들 중에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그래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부합한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언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고요. 그동안에도 이제 물론 완전한 의미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시점에 2025년, 2026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는 아까 이제 그래서 잠깐 나왔지만 아마도 그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페이지 4 이후에 매체 전략으로 확정된 매체 전략을 좀 쓰고 있는 현 시점의 MCU가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조차도 사실 헨리 젠킨스의 이론에 적합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이제 조금 이제 가장 좀 시의적인 것으로 지금 옮겨와 주시면서 좀 다소 비판적인 관점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 개념들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것들인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유와 함께 더불어 이런 그 사유의 확장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서까지 가지고 와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 개념에 더 적합한 연구 대상을 좀 찾아보고 또 그거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또 분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저도 연구 발표를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만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문화 콘텐츠 학계에서 발표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사례로 가져오는 것이 매트릭스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뭐 미세, 뭐 신권 이런 거를 많이 거론하거든요. 그 이제 그걸 보다 보면 또 비슷한 내용으로 내용이 이루어지니까 약간 중원부원의 느낌도 있고 좀 새로운 컨텐츠 없을까 늘. 네. 그래서 좀 더 시의적이고 요즘 컨텐츠들에서 사례를 좀 찾아보면 어떠실까? 또 만약에 안 찾아진다면 왜 안 찾아지는 걸까? 이 개념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또 좋은 발표와 좋은 논평을 들려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환 충남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수노 AI가 교육 문화 콘텐츠 개발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수학을 중심으로라는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글벌문화 콘텐츠학과 박사과정이고 현재 수학학원에서 AI를 활용한 수학 과목 강의를 하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음악 생성 AI, 스노우 AI가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먼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생성형 AI와 스노우 AI를 매우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무려 20% 세일에 연결제가 또 40% 세일을 하는 덕분에 5개월 갔다가 지금 12개월에 구독을 해가지고 한 달마다 매번 250곡씩 꾸준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 AI에 관련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부분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든 피타고라스도 이제 음계의 수학적 비율을 이야기를 했고 현대 음악적 이론적으로도 수학 원리를 기반으로 발전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목적은 실제로 스노우 AI를 활용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중학교 수학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스노우 AI의 특성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를 강의하는 심화 문제, 실제로 평가를 했을 때 이것을 문제를 갖다가 스노우 AI로 학생이 해설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둥근원 하나 멋진 야외 극장 X와 Y 현 위에 놓인 진실 중심모에서 바라본 각 110도 시작의 각 중심에서 본 건 110도 하지만 원 위에 서면 달라져도 원주각은 반으로 접혀 기억해 절반 절반이야 110도의 절반은 55도 55도 DY에서 바라봐도 같은 현이면 같아 보여 55도가 기준이야 그보다 크면 한쪽이야 그보다 작으면 바깥이야 원의 속삭임이 말해주잖아 40도를 찾고 있다면 55보다 작잖아 현 밖에서 바라보는 그 지점은 하나야 B와 C는 안쪽에 있어 각은 커져 55보다 위로 하지만 A는 다르지 현 바깥에서 조용히 서 있지 안쪽은 크게 바깥은 작게 원은 언제나 공평하게 기준은 알아 55도 그 선을 넘느냐 머무르느냐 둥근 원 속의 약속 중심각과 원주가 반으로 나누는 진실 오늘도 변함없어 X와 Y 그 사이 이야기 각으로 남은 수학의 멜로디 정답은 조용히 서 있어 A 그곳에 55도를 절반은 55도 DY에서 바라봐도 같은 현이면 원래는 2절도 있지만 2절 똑같은 가사다 보니까 1절만 이렇게 해서 줄여서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학원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왜냐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각각의 좋아하는 장르가 다를 것이고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강의 판서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실제로 어떤 해설 같은 걸 할 때 음악을 활용을 해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 맞춤형 학습과 이어지는 걸로 학생들이 어떤 걸 이렇게 음악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할 때도 이제 창의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리포트 같은 것들을 만들 때 AI 생성 AI를 만들면 상당히 양질의 리포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AI가 쓴 거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원 강에서도 이렇게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AI에 대한 의존을
하는 거는 약간 이 어느 정도 통제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사를 AI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건 절대 쓰지 않게 합니다. 가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개념이나 설명하는 거 요약문 같은 것 그런 원본 같은 것들은 제출을 해야지 이제 평가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스노우 AI 교수의 특성 이것은 이제 직관적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단 음악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그냥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발라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AI가 장르와 제목까지 그리고 가사까지 다 정해져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접근성이 꽤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들 실제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 스노에를 활용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찬송가 스타일도 만들어보고 락 스타일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캐롤 스타일도 만들어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8분 안쪽으로 속 만들어지는데 한 3분짜리 음악을 만드는데 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만들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필요하다면은 일단은 크리에이트를 다 해놓고 떠들고 있다가 만들어졌네? 들어오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리믹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뭐 수정 같은 것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은 기능이 잘 안 돼서 그냥 한 곡을 더 만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신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이제 뭐 기업, 촉진, 솔직히 교육문화 콘텐츠로 활용을 하는 거는 뭐 음악이든 리듬이든 전부 다 기억을 촉진시키는 게 꽤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칼카나마 아라차얼리 수겔리베 핑탄치 일사 이런 것들을 외우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동기. 이거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특히 그 음악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 학원에서 또 하고 있는 파트 중에서 시청각. 그러니까 음악으로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오픈 API 같은 데서 그 텍스트를 목소리를 만드는 TTS, 텍스트 포 스피치라고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그걸로 글로 만들어진 수학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묶음 그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니까 이미 청각 관련된 것, 즉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그런 부분도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된다.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교육과 음악적 접근을 어떻게 이제 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은 특히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수화 연산, 문자화식, 함수, 환율과 통계, 기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수화 연산은 계산 문제다 보니까 음표, 4분음표를 한 박자로 봤을 때 8분음표는 반 박자, 2분음표는 두 박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문자와 시계라고 하는 거는 함수 같은 거 이거 함수와도 엮이는 게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함수 쪽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문자와 시계라고 할 때는 미지수라든가 그리고 함수 같은 것도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다 다르게 나온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을 만들 때 그거를 리메이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변주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같이 비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지금 이제 빅데이터 그런 거 할 때도 뭐 취업 시장이나 이런 거 같은 데서도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요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함수 그래프랑 비슷하게끔 파동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거 활용이나 할 때쯤 이렇게 도움을 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라고 할 때 이제 긍정적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동기 그리고 창의력상으로 촉진하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아까랑 겹치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을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아니면은 40년산 이외에는 많이 쓰지 않는 그러한 개념들을 어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감각을 더 추가를 해서 이해와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좀 높여지는 게 있죠. 그러나 당연히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제로 어떤 매뉴얼적인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사이트를 털어놓는다든가 음악 파일을 준비해 놓는다든가라고 하는 그러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교육과정에 이러한 수행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음악을 활용한 그런 게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관련된 척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다른데 이제 꼭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아니, 공부는 당연히 책으로 해야지 내가 멀티미디어를 봐야 돼? 아니면은 내가 뭐 노래를 듣고 뭐 공식을 암기를 해야 돼? 뭐 이러한 생각 보이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음악적인 부분에 방해를 느낀다. 그러한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또 척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배경 같은 것들은 뭐 공식을 암기할 때,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수학의 역사, 특히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할 때 피타고라스가 정리한 거, 가필드가 정리한 거, 유클리드가 정리한 거,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러한 배경들도 같이 녹여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래 가사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해설을 하는 그러한 음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실제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의 그 한계점부터 말씀드리자면 교육 현장에서 전공 사례 연구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검증을 이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적 선호도와 수준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장르의 그러한 음악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더 모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저작권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그 스노의 그 자체에서 아직 없다 보니까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수학 교육에.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교사 전문성을 개발해야 되고 능동적인 학생 참여가 필요하고 평가 방법도 그에 맞춰 다양한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은 실제 수업실의 연구를 더하면서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학생 특성별, 요즘에는 MBTI 특성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마다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든 아니면 이제 서술형 같은 걸 봤을 때도 그런 거에 융합 가능성 탐색도 해보고 AI 윤리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또 위해서도 활용할 것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노 AI를 활용한 음악 콘텐츠를 수학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과 또 한계점을 잘 짚어주신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적용한 내용을 이렇게 사례로 잘 알려주셔서 되게 실증적인 연구 발표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수포자였는데 대표적인 이 프로그램을 만났더라면 선생님을 만났다면 인문대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재미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논평해 주실 분은 한국외대 이지 선생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원고를 봤을 때요. 너무 솔직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왜냐면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계점을 너무 두드러지게 잘 쓰셨어요. 그 한계점을 채우면 이 논문이 완벽해질 텐데 싶을 정도로 그 한계에 대한 걸 너무 이해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한계점으로 남겨놓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문제였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노래를 수학에 적용하면 좋아, 외우기 쉬워. 오케이, 그것과 또 하나 다른 제안으로 하셨던 게 조금 어려운 수학적 개념인데 저보다 수학을 잘하실 거예요. 네, 기하나 뭐 함수, 뭐 통계 이런 거를 음의 파동이나 비트 이런 걸로 이제 나눠서 수학 공식에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생성형 AI로는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수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생성형,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곡은요, 음의 파동과 이 작곡과는 관련이 없어요. 얘는 작곡을 해주는 아이예요.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수학적 개념들을 다 적용을 시켜서 하나 분해해 보려면 작곡이라는 걸 배워야 해요.
그러니 실용음악학과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에 굉장히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굉장한 전문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내가 한계점으로 두고 있지만 학원 학생한테도 적용을 시켜보고 있고 활용해보고 있는 바 이렇다라는 결과치가 좀 나오면 그 부분을 조금 통계 삼아 어떻게 연구를 더 이어가시면 훨씬 훌륭한 논문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여주신 거 그게 이제 시사점으로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 이후에 어떤 연구를, 후속 연구를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이 논문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라 그럴까요? 조금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생각만 나열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생각만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논거와 논증이 있어야 이제 논문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글을 조금 많이 욕심내서 넓혀서 그냥 평이하게 써주신 것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왜 수노인지. 수노 말고도 정말 많아요. 예. 자동 작곡 프로그램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왜 내가 수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노가 재밌어서 아니면 어떤 설명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노를 활용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라는 거를 조금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정시키기에는 조금 중학교 수학과 초등 수학과 고등 수학은 뭐가 다른데 그 중에서 나는 초등 수학이 아니고 고등 수학이 아니고 중학 수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게 훨씬 연구자들이 조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분이 구상하고 있으신 현실 가능성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이 글이 더 학술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을 아주 잘 짚어주신 논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로 이어갈게요. 국립경북대학교 유병준 선생님이 발표를 맡아주실 거고요. 한국전쟁 재현을 통한 장소정치의 의미화 연구, 부산광역시 소재 박물관을 중심으로 라는 연구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경북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고 있는 유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기회를 주신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한국 전쟁이 재현됨으로써 어떠한 장소성이 형성되고 이러한 장소성이 형성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재현의 매개물로서 박물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차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제기부터 어떻게 이 틀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2장에서는 이제 장소성, 장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장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전제에 해당합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전쟁에 관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왼쪽 그림에서 이제 한국 전쟁의 결과로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이제 서로 대립되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전쟁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숫자로 본 한국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전쟁이 미친 영향이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어떠한 피해를 입고 어떠한 손실을 끼쳤고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처럼 공간 혹은 장소는 이러한 전쟁의 경과를 나타내주는 부수적인 요소로서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을 바라봄에 있어서
장소적인 차원을 논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수동적인, 시간에 의한 수동적인 영역으로 가두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실천의 장으로서 여겨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갖는 의미가 동시적인 복수성을 갖고 그리고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동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성되어지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장소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선행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가 사회적인 산물이고 특정한 의미 작용을 파생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재현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관한 재현의 문제를 장소에 대한 측면과 결부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키워드들인데요. 이 발표는 한국 전쟁을 역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의 관점에서 한국 전쟁이 지금 다시금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문화적 재현에 의해서 기억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성된다는 것에 주목한 문화적 기억의 관점을 갖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장소성이라는 것도 역시 고정되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부산의 사례를 갖고 왔고 이 부산의 박물관을 좀 바라보고자 했는데 그 가져옴에 있어서 전국 문화 기반 시설 총람을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등록박물관만 나타났는데요. 등록박물관이 그러니까 한국전쟁 소재의 등록박물관이 부산에 이렇게 2개가 있다는 측면에서 갖고 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준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기억을 옵션 메모리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장소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두 박물관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프트왕과 에드워드 렐프에 대한 논의는 많이들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들의 논의는 장소가 인간의 경험을 수반한다는 것, 그리고 공간에 관한 의미가 장소에 의해 부여된다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공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장소라는 것이 인간 삶의 방식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문 지리학적인 관점의 공간과 장소관을 도린 메시라는 학자는 추상적인 공간과 차별되게 장소를 경계지어지고 내향적이며 정체성이 기반이 되는 특수한 곳으로 인식한다라는 측면을 짚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제를 통해 장소에 대해서 보면 공간을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영역으로 삼고 장소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지리학의 장소 인식은 장소가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기보다 안팎의 사회 구조와 관련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들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장소가 이제 본질성을 획득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 국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본의 움직임,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장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재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도린 메시는 장소를 선언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영원성이나 인간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과 멀리합니다. 본질성을 획득한 장소감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담론적인 권력작용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가령 장소성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고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장소성으로 인해 은폐되는 계급적인 갈등, 젠더적인 갈등, 그리고 인종적인 이러한 갈등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장소를 조금 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장소가 갖는 특수성을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속성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담론적인 효과로서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 장소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장소성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본래 인문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매스미디어라든지 혹은 자본이라든지 혹은 재현 체계는 고정적인 장소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바라보는 반면에 이러한 장소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오게 되면
장소성을 끊임없이 재형성하는 요소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장소 정치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매개물로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은 장소에 관한 의미를 재형성해내는 사건이고 박물관은 이를 구체적으로 매개하는 장으로서 여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 발표에서는 박물관에서 한국전쟁을 통해 강조되는 지역적인 장소성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통해 배제되는 장소적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임시수도기념관의 전시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론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 박물관이 어떤 장소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분석을 한 건데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화면과 그리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발전론적인 서사를 해당 기념관은 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기념관만이 지닌 특수성,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박물관을 여러분들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듯이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기념관이 갖고 있는 특성은 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위기에서는 우선 꿀꿀이죽, 한자촌, 피란학교 등으로 요약되는 부산에서의 피란살이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들의 삶이, 그러니까 피란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정과 결말은 한국전쟁에 관한 서사를 부산이라는 지역의 어두운 과거로서 설정함으로써 이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단계가 절정과 결말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사를 보았을 때 결국 이제 임시수도 기념관은 부산의 성장 서사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갖고 오고 있다, 소환한다라는 측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부산의 어려움을 초래한 사건이고 나아가 이제 그 과정에서 피란 문화는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려진다는 것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평화기념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전쟁의 재현이 주로 이루어지는 제1전시실이 6.25 전쟁실을 보았을 때 발단부터 결말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발단 및 전개에서는 북한의 남침, 전쟁의 비극, 한국군의 후퇴라는 한국전쟁 박물관의 전형적인 이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기에서는 이제 한국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문 부산항, 그리고 피란민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와 같은 곳으로서 부산에 대한 장소 인식을 형성해내고 있었고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방어와 재방격의 토대를 마련한 장소로서 부산에 대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평화기념관은 한국전쟁을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산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소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두 기념관은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전쟁을 소환하는데요. 우선 임시수도 기념관은 한국전쟁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산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리고 유엔평화기념관은 한국전쟁을 나라를 지킨 영광스러운 기억으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념관의 한국전쟁 재현은 부산의 장소성을 임시수도와 연관짓고 있는데요. 결국 이를 보았을 때 결국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가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2수도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 그러한 감각들을 계속해서 형성해내기 위해서 한국전쟁을 지속적으로 갖고 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틀짓기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기념관들은 한국전쟁이 야기한 당시 사람들의 애환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보다는 전쟁사적이고 대외적이고 국가적인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피란 기억이 갖고 있는 역동적인 의미들은 소거되고 있다라는 점이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과거 사건을 매개로 부산 지역의 장수성이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다른 말로 이제 부산 지역이 한국전쟁을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부산의 임시수도 담론에서는 국가 기능의 이전과 복귀만이 강조되고 임시수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수도, 지금 부산에 대한 좀 지역 정책을 보면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시도들을 보면
임시 수도가 아닌 필연 수도로서 부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자체의 측면에서 계속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필연 수도를 내세운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 나와 있듯이 국가 기능의 이전과 복귀만을 강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연 문화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의미들을 좀 드러내겠다라는 측면을 부산광역시에서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이 임시수도와 관련된 담론들을 형성해내는 역할을 박물관들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정부의 기능과 군사적인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볼 뿐이고 전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소거되고 있고요. 한국전쟁을 통해 복수의 장소성을 단일한 의미로 정박시키고 부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한국전쟁에 관한 다양한 기억들을 망각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부산이 중심부의 진입을 희망하는 담론의 틀짓기 방식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도성이 사회문화적으로도 재구성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면서 부산의 두 박물관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와 기저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소거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잘 짚어준 연구 발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 발표에 대해서 논평해 주실 분을 모실게요. 세종연구원의 이재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연구원에서 문화정책연구와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유병준 선생님의 발표는 이제 한국 전쟁에 미친 영향은 공간적으로 균등하지 않다라는 문제제기에 출발하면서 한국 전쟁의 의미가 전쟁사의 통수적인 흐름만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억이 공간적으로 일체감 있게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박물관을 공적 기억의 재현 장소로 보고 한국 전쟁을 매개로 부산의 장소성이 어떻게 구축되고 임해되는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기념관의 재현이 이게 부산의 장소성을 임시수도와 연관시키면서 중앙과 지방 국가단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2의 수도를 부각하는 효과로 이제 진행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틀짓기 방식이고 그 설명을 전시의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결과 전시는 당시 사람들의 애환보다는 전쟁사적, 대외적, 국가적 관계에 초점을 두며 전쟁의 아픔과 비극 그리고 슬픔을 주변화하고 피란기억이 지닌 역동적인 의미들을 소거한다고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글이 가진 가치와 의미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좀 이렇게 이 글이 이제 학술대의 발표문이다 보니까 가진 여백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라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측면에 조금 몰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전시 텍스트 밖으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설득을 좀 더 높이려면 메커니즘이 전시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박물관의 설립 목적, 운영 주체, 예산 구조, 기념 사업의 이해관계, 전시 제작과 같은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전쟁사적, 대외적, 국가적 관계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전시가 이제 전쟁사적, 대외적, 국가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고 정리하는데요. 대외적과 국가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유엔의 역할, 대한 원조,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좀 범주화하면 애환이 어떻게 밀려나가는지 조금 더 또렷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임시수도 담론의 진단을 조금 더 실증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부에서 국가 기능의 이전과 복귀만이 강조되고 임시수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으면서 전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소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을 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면 생활세계라든지 계급, 젠더, 세대, 주거, 교육, 지역 내부의 균열 이런 것들의 층위를 조금 더 제시해 주신다면 소거라는 판단이 훨씬 더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서사론의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데요. 근데 서사론의 종류도 좀 여러 갈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주의 서사라든지 플롯 서사, 담론 분석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구에서는
플롯 구조를 좀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셨는지 면밀한 고찰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사건의 단위를 무엇으로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구역, 패널, 유물군 중 무엇을 사건으로 보고 배열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두 박물관에 적용되었는지 보완되어야 하며, 그리고 플롯 구조 서사를 활용했던 부분 중에서 동선 중심인지 전시서술 중심인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환경의 역동적인 의미들이 소개된다고 하셨는데, 그 역동적인 의미를 연구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전시에서 어떤 지표나 근거로 소거를 판단했는지에 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의 언어가 좀 부재되었다든지 뭐 전시 면적 비중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좀 실증적인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이 연구가 좀 향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보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동자 선생님께서 정말 제가 저의 말을 굉장히 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노동자분들이 시간을 지켜달라, 신랄하게 평가해달라. 네, 그래서 아마 처음 발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시니까 이렇게 학회에 나와서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저도 한 7, 8년 전에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굉장히 떨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논평의 과정에서 여러 비판 지점들이 나왔던 건 다 여러분들의 연구가 훌륭하지만 더 완성도 있고 더 학술성이 기해지라고 이야기하는 쓴소리라고 생각하고,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지점들을 잘 보완해서 더 훌륭한 연구 논문으로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문수업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모쪼록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전체 학술대회 주제가 엄지먼트 재미인데 이번 세션이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연구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분야의 굉장히 다양한 연구적 시각들을 보여주셨고, 이 문화 콘텐츠 학문이 얼마만큼 더 다양하고 더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이 세션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좀 반성했고요.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연구 발표 준비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연구 발표문을 꼼꼼히 봐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네 분의 논평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학문 수석대 세션을 마무리하겠고요. 네, 이어서 이제 폐막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망의 조금 쉬는 시간 가지시고 다시 설명 세미나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